다가오는 11월 리플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IPO, 즉 기업 공개를 발표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 승소를 확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IPO 준비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 대내외적으로 또한 공공연히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숨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리플사에서 이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답변을 보게 되면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IPO를 진행한다면 XRP의 가격이 최대 $6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FOMC가 기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선 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3분기 경제 성장을 호조로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수가 될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연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FOMC를 열어 기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가 지난 6월 한 차례 동결하였죠. 이후 지난 7월 다시 0.25%포인트 인상한 뒤에 지난달 5.25에서 5.50%로 동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장에선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CME 그룹 헤드 와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무려 99.5%, 99.9%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무조건 금리 동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5에서 5.25%가 0.1%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 11월 FOMC가 아닌 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이죠. 12월로 예정인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아직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0일 금리 결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이번 금리 결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화 정책 기조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추게 됩니다. 이제 지난 19일 뉴욕에서 열린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또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면서 경기 과열이 계속되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 말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누리려는 것일지 실제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이 금리 인상을 하자니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두렵고 금리 인하를 하자니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미국 3분기 경제가 전망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인 것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국내 총생산 이 GDP 증가율은 시장 전망을 산회한 연이율 4.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컨센서스는 이제 4.7%였으며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4.3%를 전망했었는데 다만 미국 장기 금리 상승과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미국 정부 부분 셧다운 가능성 등 경제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죠. 이만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9월 가격 지수가 지난 27일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며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라는 점도 금리 인상 압박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의 경우는 지난 26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서 이론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둔화이지만 이젠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준이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 미친 짓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FOMC의 전망 속에 미국 은행주의 경고등이 또한 켜졌습니다. 올해 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시작으로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등 이제 뱅크런이 지역 중소은행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대형 은행주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이 미국의 은행주 지수 KBW는 27일 뉴욕 증시를 통해 2.3%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24개 은행으로 구성된 KBW 지수는 올해 29%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간 S&P 500은 7.2% 오르게 되었는데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은행들의 문제점들은 점점 그 상처가 골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KBW와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큽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제 사진에서 노란색 라인은 비트코인을 의미하고 파란색 라인은 KBW 지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은 67%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100% 이상 올랐죠. 2021년 이후 KBW와 비트코인을 나란히 놓고 보아도 비트코인의 우세가 확연한데요. 이 미국 은행주의 위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고금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불투명한 수익 전망에 발목이 잡힌 것인데 이 연준은 고금리에 대비해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의 수익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스콧 시퍼스의 경우는 은행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며 봄에 있었던 충격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게 되었는데 이 시퍼스는 SVB 실리콘밸리뱅크의 뱅크런이 급성이었다면 지금은 만성질병과 같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은행주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한 상징적인 사건은 이 JP모건의 CEO이죠. 이 제이미 다이먼의 보유 지분 매각 발표였습니다. 이 다이먼 회장은 JP모건 주식 100만 주를 팔기로 하였다라는 발표가 얼마 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투자 전문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오히려 3번 주식을 샀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 이른바 런던 웨일 사건, 세 번째는 2016년 경기 침체와 에너지 가격 급락대인데요. 이 JP모건 가격 차트를 보시면 이 세 번의 주식 매수는 거의 정확하게 바닥 신호와 일치합니다. 내부자의 매수는 강력한 호재, 매도는 강력한 악재이죠. 이 다이먼 회장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수십 년 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향후 금리가 25bp 오르는 것이 아니라 100bp 상승하고 7%까지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뱅크런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은행을 타깃으로 한 것이지만 고금리가 고착화되면 대형은행주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재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자칫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뱅크런 당시에는 이제 대한은행으로서 비트코인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된 2008년 금융위기도 은행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큰 것이죠. 이런 영향일까요?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물 암호화폐 거래량이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더블로그 데이터 대시보드에 따르면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 7일 이동 평균은 지난 26일 24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블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경험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변동성이 4월 이후 최고치로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 더블록은 변동성 확대는 자본 유입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 또한 멕시코 3위 재벌인 리카르도 살리나스가 동의 없는 세금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카르도 살리나스의 경우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여실히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비트코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과 전통적인 금융의 함정을 피하는 안전장치다라고 설명하게 된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저축을 잠식하는 세금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채권 가격을 떨어뜨린다며 이 채권을 팔고 안전한 가치 저장의 수단인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은 저축과 상속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서 개인의 부를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은 사기다라고 규정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와 내년 반감기라는 중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주 리플 관련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미 변호사 존 디튼의 경우는 X를 통해 약 5천 명의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법정 조언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사건이 지방 법원 혹은 항소로 진행될 경우에 코인베이스 사용자를 대신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앞서 코인베이스의 CEO 폴 그레 왈은 X를 통해 SEC와의 소송에서 구두 변론 일정이 2024년 1월 17일로 정해졌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리플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IPO 즉 기업 공개를 발표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과거부터 IPO 관련 많은 이야기가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만큼 소송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는 현 상황 속 실제적인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IPO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리플의 자회사라고까지 불리우는 일본의 SBI 그룹 요시타카 키타오 역시 2021년 4월 말 실적 발표를 통해 SEC와의 법적 공방을 마치면 리플이 IPO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SBI 그룹은 그냥 리플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 이 외부 투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2년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SEC와의 소송이 끝난다면 IPO를 고려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며 올해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특히나 올해 리플사가 주주들과의 소송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채용에 나선 가운데 IPO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죠. 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수석 매니저의 근무지는 미국 뉴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리플이 SEC와의 소송 승소를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IPO 준비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대내외적으로 또한 공공연히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숨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 리플사에서 이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답변을 보게 되면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XRP의 가격이 최대 $6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옥토버에 이어서 11월 문 멤버까지 기대하는 상황 속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탐욕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흔히 비트코인의 사계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4년 주기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일정한 흐름으로 가격이 흘러갑니다. 이 세세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사이클 주기로 봐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상품에 관한 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하락장과 프리불장, 1차 불장과 2차 불장으로 나뉩니다. 이 가까운 하락장은 2022년이었습니다. 2021년에 상승뽕을 맞고 취해 있던 투자자들에게 2022년은 매서운 한 해였습니다. 꾸준히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1차 불장은 차트가 좀 고약합니다. 유독 3월경 크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2021년 불장을 봐도 초기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던 것이 눈에 띕니다. 왜
왜 이런 변칙적인 모습이 나왔던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타고 가격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과 코인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7년 당시 한국 주식시장엔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불장이었죠. 마치 관련이 없거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나왔던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팬데믹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연준은 이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기업에만 푼 게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의 계좌에 돈을 바로 꽂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매크로가 중요해져 버린 거죠. 2020년과 2021년의 차트는 그런 점에서 변칙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 큰 하락이 과연 나올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감기는 분명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 미국의 기준 금리가 5.5%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데이터일까요? 이제 고금리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시대를 끝내고 이 미국 기준 금리 5.5%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오릅니다. 희소한 자원이나 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늘수록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의 원리입니다.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다만 매일 가격을 보고 분석을 하려니 괴롭고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이 부는 정부에 의해서 재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수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자의 신분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동아줄입니다.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말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